그리고 같은 과학부의 화학과는 방금 전에 보셨던 독성화학이랑 되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의 분석하는 방법이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사분들이 아니시고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감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약물을 제외한 모든 거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음, 예를 들면 앞에 먼저 있는 미세 증거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혹시 장동민 개그맨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장동민 개그맨이 집에서 돌멩이 테러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런 돌멩이를 가져오면 그 돌멩이를 확대해서 그 확대해 있는 단면도 보고 그 단면을 보고 분석도 하고 거기서 채취해서 아 여기에는 어떤 페인트가 묻어 있다 아니면 여기는 어떤 흙이 묻어 있다 이런 걸 감정하는 거죠. 아니면 그곳에 지문이 묻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지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 이게 어떤 지문이다 이런 거는 국과수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에 대한 화학 물질을 채취해서 동위원소 분석을 해서 이게 어디서 왔고 어디에 위치했었고 거기에 있는 아주 미량된 성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세 증거물과 비슷하긴 하지만 처음 온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동위원소를 배우시면 알겠지만 뭐 아이나 뭐 요오드 관련된 이런 기타 원소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어디, 어디서 왔는지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돼 있어서 그런 거를 검사를 하시고 가장 쉬운 저희가 많이 겪는 검사로는 음주운전 하잖아요. 그러면은 채취 불응을 하신 분들은 보통 병원에서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으면 그 피를 경찰들이 이제 이 사람 음주했습니까 해서 음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저희 부검 검체에서도 필수적으로 약동물도 당연히 검사하지만 필수적으로 알코올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라는 게 뭐 여기서는 표에서는 음주 관련된 검사라고 했지만 이것이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부패하게 되면은 알코올 대사체가 나오는데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독성학과에서도 나왔지만 독성 약물과 관련되지 않는 유해 화학 물질 관련된 것들은 뭐 중금속 포함해서 이런 물질을 다 검사하시고 또 불이 나거나 화재 현장에 가셔서 누출가스 검사도 하시고 아니면 그 화재 현장에 있는 타고 남은 물질들을 채취해 오셔서 여기에 기름 성분이 있는지 검정을 하시는 거죠. 물론 저희 부검하실 때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이 부검을 할 때 몸에 붙어 있는 목가지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붙어 있는 이물질 이런 걸 채취해서 보내드리면 휘발성 물질이 있는지 이런 걸 검사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은 분석과학 쪽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공학 쪽인데요. 법공학부라고 해서 크게
공대생들이 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안전과. 안전과는 아까 뭐 화학과도 뭐 화재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지만 보통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전과와 같이 나가서 뭐 현장을 보고서 이게 발화점이 어딘지 아니면 발화점에 관련된 기기들이나 콘센트 이런 걸 채취해서 아니면은 배전만 아니면은 건물 구조도 이런 걸 분석해서 이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걸 밝히는 역할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락이나 폭발이나 교통 등이나 이런 사고 현장에 가서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론 화재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화재에서 하는 업무는 화재는 뭐 발화점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하는 일이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장 조사가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거해 오시면 현장 조사에서 수거해 오는 모든 물질을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과와 다 코업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하신다고 보면 되고 지금 보면 흔적 연구라고도 써 있는데 흔적 연구는 누가 내 자동차에 돌을 찍고 갔다. 그러면 아까 화학과에서는 돌에 뭐가 묻어 있냐 이런 걸 봤다면은 안전과에서는 가해진 물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는 이 흔적은 어떤 물질로 인한 흔적인 것 같다. 이거는 망치로 한 것 같다. 이거는 발로 한 것 같다. 이거는 손으로 만진 것 같다. 이런 거를 판단하시고 아니면 강력사건 현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혈흔 모양을 보고서 이거는 비산은이다. 아니면 이건 낙하은이다. 이거는 아래서 위로 흩어진 혈액이다. 그래서 혈액 형태 분석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되게 드문 일이긴 하지만 총기 사고도 저희 나라에서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총기 분석도 하십니다. 총기 분석은 사출구, 그러니까 총을 맞은 위치, 아니면 총이 나간 위치, 이걸 보고서 가까이서 쐈는지, 아니면 떨어져서 쐈는지, 어느 자세로 쐈는지, 이런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부검 총기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안전과에 총기 담당하시는 분이랑 같이 부검을 진행하면서, 이거는 어떤 총기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손상으로 사망했는지, 아니면 이 총기가 모발 사고인지 아니면 직접 쐈는지 이런 걸 연구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학에서도 조금 다른 영역인데 여기는 이제 디지털 과라고 해서 저희 이제 컴퓨터 하드가 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 뭐 내 데이터가 다 날라갔어 이러면은 그 안에 뭐 범죄 관련 증거물이나 이런 게 있다면 복원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 너무 중요한 문서인데 그게 사라졌어. 그러면 경찰에 의뢰해서 이거는 이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몰라서 이거는 범죄에 쓸 수도 있다. 이게 그냥 함부로 돌아다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디지털과에 보내서 복원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핸드폰 복원도 하시고, 뭐 디지털 카메라 복원도 하시고, 뭐 그리고 뭐 CCTV, 뭐 CCTV나 아니면 비디오 이런 거 판독도 하십니다. 이런 거 판독하셔서
이게 어떤 화면인지, 여기에 지금 나온 사람이 다른 위치에 있던 사람이 맞는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그 영상을 통해서 이 사람 걸음걸이가 맞는지, 이런 걸 판별하는 역할을 하시고, 아니면 우리 보면은 요즘에 위조 서류 많잖아요. 위조 서류 많은데 위조 서류가 맞는 위조 서류인지 아니면 이 그림이 가짜 그림인지 진짜 그림인지 아니면 누가 이 사인을 남이 대신해 줬는지 필적 아니면 도장을 찍었는데 이거는 남이 복제해서 판 도장인지 이런 걸 판독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학부 마지막으로는 교통과가 있는데요. 교통과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과죠. 교통사고가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 법의학과에서도 부검을 진행할 때 교통사고가 많이 오는데요. 그럴 때는 거의 같이 감정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과 관련돼서는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의 의복을 채취해서 그 의복에 뭐 쓸린 자국이라든지 아니면 그 쓸린 곳에 있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바퀴 자국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시고 아니면 이 교통사고가 뭐 어떻게 났는지 물론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아디 모든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데미지가 갔을 것인지 이런 교통사고의 해석 아니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교통이 아니라 그 전에 사망하셨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과와 같이 하는 일에서 이거는 교통사고에 대한 손상보다는 교통사고에 손상의 흔적이 없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 교통사고도 고민하지만 그 전에 사망하실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서 같이 협업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뭐 요즘에 급발진 사고나 뭐 급발진 사고 막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급발진 사고 있으면은 이게 과연 운전자의 잘못인가 아니면 자동차 회사의 결함인가 이런 거 많이 의뢰오는데요.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엑셀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다 채취를 하셔서 다시 회로 구성하셔서 이게 정말 급발진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걸 판독하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거는 뭐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했던 내용들이라서 깊게는 설명드리지 못했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법의학부는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근무할 곳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의학부에는 검식과라고 있습니다. 검식과는 크게 담당하는 업무는 부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검식과 법의 검사과 모두 부검 업무는 기본으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검은 법의관 한 분하고 법의조사관 3명이 모여서 한 팀을 이뤄서 진행을 하는 팀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팀워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쪽에 희망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말한 팀워크라는 개념을 잘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검을 진행하게 되면은 부검은 저희는 개인이 의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검은 어떤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가 되고 그 경찰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경찰이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개인이 의뢰해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경찰이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이루어지는 부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우셨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부검에도 해부만 하는 병리부검, 사법부검, 행정부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가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력사건에 의해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자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병원에서 잘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근데 보험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질병인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부검을 다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통 저희는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합니다. 일찍 업무를 시작하면 7시 반에서 출근해서 부검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8시 반쯤에 이제 부검이 들어가죠. 이렇게 일찍 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망자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셔야 돼요. 그래서 장례 시간에 맞춰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맞춰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해서 업무를 빨리 끝마칠 수 있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검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업무는 말 그대로 그냥 해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검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의 장기를 보고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피부의 외표를 보고 어떤지 이런 걸 분석하고 기록해서 부검을 진행하고 법의관 선생님들은 장기를 보면서 이제 병리과에서 하는 유관 검사를 함께 진행을 하는 거죠. 이분 장기에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1차적인 해부 소견을 가지시고 그 검체를 의뢰를 해서 병원에서 진행하는 병리과나 진검과나 관련된 검사하는 과들이 법의 검사과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검사를 해서 판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국어감정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법과학부, 법공학부 이런 분들에 대해 의뢰한 모든 결과들이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부검감정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법의조사관의 역할은 무엇이냐? 저 같은 경우는 임상병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병원에서 했던 모든 검사들을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검사를 진행하고요. 아니면 다른 전공에 있던 분들은 부유미생물이나 아니면 유전자 검사나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검 감정서를 쓰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는 그 해부만을 위한 병리 의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치과 의사도 있습니다. 치과 의사도 있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법치 이야기라고 해서 안면 보건 아니면은 치아 상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진료를 받아서 어떤 시술한 흔적이 있나 이런 걸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원이 안 나오는 경우에도 이 사람의 연령대는 언제고 성별은 무엇이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류학적인 감정도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세월호 사건처럼 이렇게 대량재해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항공기 추락 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유해를 발굴해도 저희가 바로 상태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바로 유족을 찾아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세월호에 갔다 왔는데 세월호에 가서 이제 발견되신 분들 보면은
그 상태로는 바로 인계도 못 들 뿐더러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대량 집단 사망자 관리 운영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안에는 이 사람이 어디서 발견됐고 뼈가 몇 개 발견됐고 치과 치료는 뭐를 받았고 부검과 검안과 지금 법치학에서 하는 범인류학적 감정을 다 토탈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그 관련된 기록들로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유형의 사망자가 나오고 이런 것도 분석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전자를 채취해 나왔기 때문에 유전자를 통해서 아니면은 유전자가 안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기록했던 기록들을 통해서 유족들을 찾아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부검 검체들이나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병리사도 있지만 병리사가 아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검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 병리사고요. 근데 법의금수과에 소속된 분들은 병리사, 방사선사, 아니면 기타 해부학을 전공하신 분들 있고요. 아니면 심리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심리 쪽은 그 법의 검사 중에서도 조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 드리고요. 법의 검사에서 이제 영상이면은 저희는 이제 부검을 처음 의뢰 오게 되면 연구소에 오자마자 CT가 있는 기관에서는 무조건 CT를 찍습니다. 영상 부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해부를 하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기록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를 보고서 부검을 진행할 방향성을 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 손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부패가 많이 됐으면은 해부를 하게 되면은 망가지기 때문에 그 전의 상태를 유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역할도 하고요. 예를 들면 부패가 너무 됐는데 뇌출혈이 있다. 그러면은 CT상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확인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눈으로 직접 봤을 때는 부패가 너무 심해서 아니면은 이제 손상이 심해서 확인이 잘 안 되지만 해부하기 전의 상태로서는 추정해 볼 만한 요건이 되니까 CT는 지금 저희 것에서는 이제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CT가 없는 기관은 거의 없고요. 이제 다 전국적으로 다 들어오기 시작해서 대전은 아직 없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T는 꼭 찍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한 인력 중에 RI가 필요합니다. RI가 있으시고 하면은 여기 입사하시는 데 도움됩니다. 물론 영상 방사선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RI도 있으시니까 임상병리과를 나와서 RI를 따라고 강요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경쟁력은 생기니까 관심 있으시면 RI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인치 의료물 감정들, 법의학적 감정들 하면은 저희는 병원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하고 다른 거는 병원에서는 혈액으로 검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안구에서 추출한 눈 유리 치액으로 검사를 합니다. 사람은 죽자마자 부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혈액으로 검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인체에서 가장 늦게 변화가 되는 거는 눈유리책이거든요. 그 눈유리책에서 글루코스 검사, 당 검사, 기타 전해질 검사 진행을 해서 기본 임상 관련된 검사를 하고 아니면 아까 병리과에서 했던 것처럼 아까
법의관들이 부검할 때 유관검사를 통해서 1차 그로스를 1차 유관검사를 한 걸 올려보내면 저희 병리실에서 확인해서 2차 그로스를 한번 하고 그걸 이용해서 카세트 블록을 만들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거죠. 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핵 상태를 보기에는 H&E 염색도 하고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으면 교통사고에 발생을 하면은 뼈가 부러지거나 막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지방구가 형성이 됩니다. 지방이 손상되면서 그런 지방구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어디를 딱 막으면은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검사하기 위해서 지방 염색을 해서 패스테인도 하고 아니면 이분은 폐를 열어봤더니 너무 결핵이 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직을 채취해서 결핵균 검사도 하고 아니면 그걸 또 다른 거는 그 결핵균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검체를 채취해서 DNA 분석을 돌려서 결핵 DNA가 나오는지 확인도 하고요. 지금 병원에서 하는 진단적인 검사들은 거의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물론 병원에서는 그 살아계신 분들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임상검체를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는 영역과 조금 다르긴 한데요. 검체도 다르고 여기서도 조직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하는 조직은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자가용해가 진행된 상태의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크게 보는 업무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빼고는 이제 심리 관련된 검사도 저희가 법의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는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검사과에서 거짓말 탐지 기술이 있어서 뇌파를 통해서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술을 들은 다음에 진술 평가도 하고요. 이 진술이 거짓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사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범죄자인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면 그런 판단도 해주고 그리고 어느 사건의 목격자가 나타난 건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최면 수사도 합니다. 최면 수사는 경찰 직군에도 경찰 과학수사팀에도 있고요. 여기도 최면 수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체면 인지검사는 국과수에서 거의 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몽타주도 만들고 진술을 통해서 몽타주도 만들고 최면을 통해서 나온 진술을 통해서 몽타주도 만들어서 경찰들한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면이나 아니면 진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심리 부검으로 써있는데 이건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땠을 것이다. 크게 보면은 심리 부검이나 범죄 분석이나 경찰에서 하는 프로파일링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심리 영역은 프로파일링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영역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심리학 박사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의학부에 근무하다 보니까 법의학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라는 게 부검만 하는 곳은 아니다. 부검만 하는 곳은 아니고요. 부검된 관련된 모든 검사도 하지만 강력 사건이나 기타 일반 사건들에 관련된 모든
감정들을 진행하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간 안에서 임상병리 면허증을 따고 아니면 임상병리과를 졸업해서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면 우리들도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것의 간단한 설립 배경, 왜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안녕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점점 범죄가 지능화되고 흉폭해지고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수사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 기법의 과학화를 도모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나라에서 수사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거고요. 우리 연구소는 46년도에 미군 소속으로 처음 시작했다가 55년도에 국내 유일의 과학적인 범죄 감정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처음에는 법의학과, 이공학과 정도로만 구성된 기관이었고요. 지금은 유전자, 약독과 이런 것까지 포함된 큰 기관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전과학수사연구소는요, 2000년 유성구에서 설립됐고요. 본원 한 곳만으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과학수사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전국 곳곳에 연구소 분소를 설치하게 됐고요. 지금 대전과학수사연구소는 유성구에 있습니다. 유성구에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차로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옆에는 카이스트 기숙사, 또 옆에는 다른 연구원들이 모여있는 유성에 있는 연구단지 내에 있습니다. 헬리캠 사진인데요. 크게 건물은 두 개로 되어 있고요. 본관, 별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간단하게는 충남, 대전, 충북까지의 관할을 두고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관한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지만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감정기관이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대전과학수사연구소는 행정운영과, 이공학과, 유전자 분석과, 독성화학과, 법의학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대전연구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과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행정운영과는 쉽게 말해서 그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외의 분들로 구성돼서 저희 감정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접수실인데요. 접수실에는 두 분이 선생님께서 근무를 하시고요. 가져오는 모든 검체를 이곳에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후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과에서 접수실에 접수된 검체를 확인하고 이곳에서 이제 각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곳 냉장고는 접수실에 있는 냉장고인데 저희가 업무 시간에만 감정 의뢰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직을 섭니다. 당직을 서게 되면은 접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접수가 되는 그 기다리는 동안 여기 시건 장치가 된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는 거죠. 접수실에서 하는 감정 처리 절차를 간단하게 표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에게 의뢰되는 모든 검체들은 다 형사님들이 의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개인이 의뢰를 할 수 있는 집단은 아니고요. 나라 기관, 뭐 시청이나 아니면 교도소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경찰에서 의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경찰들은 저희에게 의뢰를 하기 전에 이제 경찰 내부에도 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국가서 연동되는 그 연동되는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문서를 저희한테 발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발송 처리가 끝난 그 문서를 출력하고 그 문서와 함께 의뢰할 감정물을 가지고 저희 연구소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방문하신 형사님은 그 서류와 증거물을, 감정물을 저에게 주면 저희는 전자문서가 잘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전자문서가 넘어오지 않으면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전자문서는 꼭 등록을 해야 되는 이제 필수적인 절차가 됐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접수가 되면 저희 국가수 기관에 엠피스라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감정 처리 시스템인 거죠. 거기에 이제 접수실 선생님들이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과에서 인수인계를 합니다. 접수실에 있는 감정물 중에 본인 과에 해당하는 감정물들을 확인해서 공문과 감정물을 매치를 해서 맞으면 인수인계를 해서 각과에 가져가서 이제 감정을 하는 거죠. 그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엠피스 시스템에서 클릭을 해야지 해당 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하나 과정에 다 이제 내부 전자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보시면 돼요. 검사의 정확도도 정확도가 아니라 검사의 신뢰도를 위해서도 종이 문서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자 문서로 해서 보안도 강화하고 하는 거죠. 이제 가져간 감정물은 각 과에 가져간 감정물은 또 그거를 그 과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과에 있는 감정인들 각각의 항목마다 배정이 됩니다. 이 배정은 그 과의 과장이나 실장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 배정이 된
감정물을 이제 감정인이 받게 되면 그때부터 그 감정물에 맞는 검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끝나게 되면 저희 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고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문서를 만들어서 다시 경찰 분들에게 문서로 통보를 하는 거죠. 비밀번호를 걸어서. 그러면은 경찰 분들은 전자공문서하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담당하는 형사님께서 받은 문자 비밀번호로 그 문서를 열어서 어떤 감정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가 그냥 모든 감정의 그냥 큰 틀에서의 처리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운영지원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저희 관리하는 회의실인데요. 대전연구소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뭐 테이블이라고 해봤자 한 10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공간이긴 하지만 강당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상 회의나 영상 촬영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촬영할 수 있는 데스크를 하나, 방송 데스크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는 이곳에서 촬영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음, 저희가 지금 방송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지금 퇴직을 한 상태여가지고 제가 방송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혼자서 이제 자가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PPT로 대신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공학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맨 처음에 그 헬리캠 뷰 보셨을 때 별관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층 이 부분이 이공학과인데요. 밖에는 차량 보관하는 곳도 있고 지금 이제 감정을 하는 중인 차량들도 보이고 있네요. 이 안에는 리프트 장비도 있고요. 각종 이제 이공학 연구 장비들이 가득 차 있고요. 이공학과는 밖에서 보시기에 제일 쉬운 이해하시기 쉬운 거는 화재나 차량 이런 거 감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감정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사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방사선 장비입니다. 방사선 장비. 저희 공항에도 있는 장비죠. 추가하는 장비인데 이제 이걸로 이제 의뢰 들어온 감정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배전이 어떻게 되어 있고 확인을 먼저 하고 이걸 확인한 다음에 어디서 손상이 됐는지 아니면 화재가 났다고 하면은 어느 부분이 끊어져서 화재가 났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보셨던 별관 건물 2층에 유전자 분석과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음, 지금 유전자 선생님께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색 장비는 서열 분석기라고 하는데 이 서열 분석기에서 서열이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중에 의미 있는 정보만 찾는 겁니다. 이제 분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겁니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데이터들이 뜨는데
그 중에 노이즈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결과값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의미 있는 결과값들만 남겨서 이제 레포트를 작성을 하는 거죠. 어, 단순하게 기계만 돌려서 나오는 그런 일은 아니고요. 이제 그 노이즈를 얼마나 잘 제거하고 이 유의미한 결과값을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이분들의 능력인 거죠. 물론 그 저희 부검할 때 나오는 검체들도 분석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영역이고요. 그거는 이분의 그냥 개인 정보, 이 사람의 유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뭐 과거에 범죄 이력이 있다든지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범죄자 유전자와 일치하는 여부, 아니면 실종자와 일치하는 여부, 아니면은 앞으로 지금 당장 신원은 없지만 앞으로 가족을 찾는 사람이 나와서 그분하고 매칭할 수 있는 대기 장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도 경찰들이 퇴출을 해서 의뢰를 하면 그런 분석도 하시고 거기에 남성형 유전자가 나오나 아니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분석할 수 있는 서열 분석이 되는 거면 더 좋고요. 또 절도 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뭐, 현관 손잡이를 맨손으로 만졌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 채취해서 의뢰를 하셔서 그런 거 분석도 하시고 아니면 누군가가 내 차를 주먹을 한 대 빵 쳐가지고 찌그러뜨리고 갔다. 그럼 그 부분에서 채취를 해서 뭐 유전자 일을 하고 유전자가 하는 일은 되게 다양해서 한마디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채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면봉으로 문지를 수 있는 모든 곳을 문질러서 의뢰를 하면 다 유전자과에서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 아직 인력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적은 인원의 선생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